안녕하세요. 만화와 관련된 강의를 하게 된 방인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치심으로 얼룩진 과거와 화해하기라는 제목으로 미국 만화 읽기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늘 강연은 먼저 작가의 생애와 대표 작품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나서는 과거를 어떤 방식으로 돌아보게 되는지 고통, 몸, 그리고 서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 작품 안에서 작가가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두 개의 감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수치라면 두 번째가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 작가가 어린 시절에 겪었던 이 두 개의 부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이 감정들을 어떻게 이미지와 글로 재현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너무 고통스럽다면 이 작품이 너무 우울하게 끝날 거잖아요. 그렇지만 이 작가는 이 두 개의 부정적인 감정을 아우르고 현재 자기 자신의 어떤 정체성이나 자기 자신의 주체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담요라는 물질적인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자기 과거를 이렇게 올바르게 품고 그리고 현재를 살아가려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있어서 담요를 세 번째 섹션으로 두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작가는 위스콘신에서 성장을 했고요. 제가 구글 지도를 열어봐서 이 태어난 고향이라고 해야 되나, 이 마라톤이고 위스콘신 주에 있어요. 그래서 클릭을 해서 봤더니 이 화면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빨간 화살표 혹은 동그란 지점이 있는데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미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오대호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여기에 눈폭풍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오대오가 우리 흔히 우리가 사용하는 말로 남한의 땅이 이 오대호에 풍덩 빠진다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그러다 보니 겨울에 강하게 바람이 불면 레이크 이펙트라고 그래서 이 호수에서 수분이 엄청 많이 증발이 돼서 그게 이 주변에 있는 지역에 심지어 몇 미터에 이르는 눈이 막 쌓이게 되는데, 이 작품에서 보시면은 그런 눈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됩니다. 이 작가의 가족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이 작가가 태어나서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있었던 그 집, 그리고 그가 살았던 이 고장은 굉장히 기독교, 특히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의 문화가 강력하게 지배를 했었나 보더라고요. 이 작품을 이따가 설명하면서 이제 이따가 보시면서 같이 설명할 텐데,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보이고, 그리고 작가의 어떤 인터뷰나 이런 데서 보면 어렸을 적에 집안에서 어떤 매체도 허용이 되지 않았대요. 그래서 만화, 여기서 보면 주말판 만화 요 책자 있잖아요. 그거 빼고는 TV도 안 되고, 당시에 1975년생이니까 아마 고등학교 이전에는 컴퓨터가 일반 가정에 보급되지가 별로 않았겠죠. 그리고 다른 어떤 매체도 이제 허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금욕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 유일하게 작가가 어린 시절에 할 수 있었던 거는 들판에서 뛰어놀고, 남동생이 있었는데, 그리고 교회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도 남는 시간은 자기 방에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게 이제 결국 이 작가의 직업과 연결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위스콘신 주에 있는 예술대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드로잉을 가지고 1년 반 정도 공부를 했다고 그래요. 근데 아마 거기에서도 자기가 원했던 어떤 추구했던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예술적인 이상을 아마 발견할 수 없었는지 중간에 그만두고 서부로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리곤주에 있는 포틀랜드에 정착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미국의 대다수 만화 출판사는 이제 뉴욕과 같은 동북부에 있거나 아니면 서부 중에서도 LA 주변 근방에 있는데, 이 작가 같은 경우는 다크호스 코믹스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DC나 마블에 비하면 굉장히 신생 만화 출판사이거든요. 거기에서 만화를 그리지도 않았고 그 만화 출판사의 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담당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출판사에서 나오게 되고 자기만의 만화를 하나하나 출간하게 되면서 이제 작가로 드디어 미국에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이 작품을 같이 보면서 생각할 건데요. 이 작가가 결국에는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믿어왔던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거부를 하게 됩니다. 이 만화 끝부분에 나오게 되거든요. 이 기독교적 가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데 나는 신이 있다고 믿는다. 여전히 신이 있다고 믿지만 내가 그 성장하면서 내 주변을 감싸 안았던 이 종교적인 관습 그런 것들은 내가 이제 거부하고 싶다라고 선언을 하는데 그런 모습들이 만화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게 됩니다. 자, 여기 화면에서 보시면 이제 만화 표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지가 되어 있고 앞이나 뒤가 다 눈으로 뒤덮여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가 겨울에 굉장히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10월부터 이미 겨울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눈이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눈에 대한 이미지들이 굉장히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여기에. 그래서 또 네이버 이미지로 궁금해서 봤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렇게 다 눈의 이미지 이런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자, 작가의 대표 작품을 살짝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이 작가가 이제 출간했던 첫 번째 작품은 그 왼쪽 상단에 보시는 Goodbye Chunky Rice라는 1999년에 출간된 작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 그 거북이하고 생쥐 같죠. 근데 이게 주된 내용이 뭐냐면 이 두 마리라고 할게요. 그냥 두 마리의 동물이 어린 시절에 자기가 몸담아 왔던 그 익숙했던 그 장소를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이주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예, 바로 작가 자신의 경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위스콘신의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답답하고 억압적인 그런 장소에서 살다가 드디어 부모 품에서 벗어나고 종교적인 관습에서 벗어나서 서부로 이주하게 된 자신의 경험을 두 마리의 이 동물을 사용해서 표현을 했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작품을 세미 오토바이오그래피컬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약간 자서전적인 작품이 자서전적인 내용이 충분히 녹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작품이 우리가 오늘 같이 읽어보게 될 블랭킷 담요라는 작품이고요. 세 번째가 카넷 드 보이즈라는 작품인데 이거는 자서전 중에서도 그 상당 오른쪽에 보는 낙타에 탄 이게 주인공인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쓰기 위해서 실제로 유럽의 여러 국가들을 또 중동의 여러 국가들을 여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의 여행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품을 썼는데 어떻게 보면 만화로 그린 여행기이겠죠. 여전히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고스란히 녹아든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작품부터 아마 처음으로 어떻게 보면 그 개인적인 감정이 배제가 되고 그 픽션적인 요소가 충분히 개입이 되었는데 하비비라는 작품입니다.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첫 세 작품에 비해서 그 굉장히 평단의 반응이 엇갈렸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제가 이 화면을 확대하고 싶은데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강의를 끝나고 구글 이미지로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자세히 보면 이게 약간 아라비안 나이트 같은 이미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뭐냐면 어떤 소년과 소녀가 있어요. 굉장히 순수한 소년과 소녀가 있는데 중동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소녀가 집안의 배경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10대 초반의 어린 나이에 그 어떻게 보면 신부로 부잣집
그 한테 팔려가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도망치게 되면서 이 소년을 우연히 만나게 되고, 그래서 이 중동 사회에서 자기 자신을 지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10대 소녀가 자기 자신을 그 경제적으로 또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성매매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결국은 근데 이 배경이 중동이 이제 대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을 보고 특히 이제 서구권이 아닌 비서구권에서 봤을 때 이거 너무 서구인들이 중동 혹은 동양에 대해서 너무 어떻게 보면 식민지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너네가 우리를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보는 것 아니냐라는 굉장히 찬반의 양론에 있었던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다음 작품은 스페이스 덤플링스라는 작품인데, 요거는 작가가 만화하면 우리 흔히 생각하는 게 어린이들이 주 독자층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품이야말로 처음으로 그 어린이들을 생각하고 출간한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중간에 보이는 이 어린 소녀가 미래 사회에서 우주 여행 중인 아버지가 갑자기 실종이 되는데, 이 자기 동물 친구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구하는, 그래서 순수히 어린이 독자들을 겨냥하고 출간한 작품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2019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는 작품이 다시 자서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진생 루츠라는 제목인데, 이 화면에서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 블랭킷에서 보시면, 제가 잠깐만 표지를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과 자기의 남동생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자기 작가 자신과 자기의 남동생이 고스란히 다시 여기에 등장해요. 왜냐하면 어렸을 적에 위스콘신에 자기가 살던 주변에 그 중국계 미국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사람들이 인삼이 굉장히 고가의 약재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미국에서 한번 심어 보겠다라고 해서 그 굉장히 넓은 미국 땅이 넓으니까 거기서 인삼밭을 이제 재배하게 되는데, 작가가 자기의 동생하고 같이 아르바이트 하는 식으로 그 당시에 일했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작품을 연대기로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게 계속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직 읽어보지는 않았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고 싶은 작품입니다. 자, Two radically different books, Blankets and Habibi. How did you transition? What was the process that brought you from Blankets to Habibi? Well, it was a really clumsy transition, hence the 7-year span, actually 8-year span between those two books. It's hard to account for. I mean, I guess I'm reaching that point again because with Blankets I traveled a lot. I traveled for a 6-month solid stretch, and then it's continued to kind of trickle travel here every couple of weeks. So it took me a long time to get grounded again enough to start a new project. So that was the thing. And but as far as the transition, I mean, the transition between every book is that I'm really sick of whatever the last thing I was working on was. So Chunky Rice, I was sick of drawing this cute little animals in general, cute, slick lines, and I wanted to do something that was more loose and expressive and using human figures. And then with Blankets, I was sick of drawing myself and Midwestern, you know, mundane sort of landscapes. I wanted to draw something very much outside myself. I'll talk about this a little bit with some of the slides I brought. So, excellent.
제가 요 동영상 보기 전에 설명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강의 중간에 동영상을 불쑥 집어넣은 이유는 이렇게 두꺼운 책을 어떻게 보면 막 거의 성경책보다 더 두꺼운 책을 그리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구글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막 그 작가가 그림을 그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고 찾아봤는데 다행히 저희가 방금 봤던 요 동영상 초반부에 그림 그리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거든요. 왜 깜짝 놀랐냐면 너무 빨리 그리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막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그릴 줄 알았더니 역시 대가니까 어렸을 적부터 할 게 없어서 계속 그림을 그렸다니 굉장히 막 시원시원하게 이게 빠른 시간에 이거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그게 더 놀라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작품을 이제 꼼꼼히 이제 발표 준비한다고 하면서 읽었을 때 작가가 굉장히 섬세하고 굉장히 어떻게 프레자일하다고 해야 되나 막 상처받기 쉽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 그림도 굉장히 꼼꼼하고 천천히 그렸을 것 같은데 그 여러분들 동영상에서 본 것처럼 막 시원시원하게 그리고 이 다음에 그 인터뷰를 할 때 이 블랭킷에서 다음 하비비로 넘어갈 때 하나는 자서전이고 하나는 완전 아라비안 나이트류의 픽션인데 어떻게 그렇게 작품이 전환될 때 어떤 기분이었냐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 뭐 7, 8년 정도 사실은 이거 나오고 그 다음 작품 나올 때 시간이 걸렸었고 좀 약간 우스갯소리로 미국인 특유의 어떤 농담을 사용해서 나 이거 하는데 내 얼굴 꼴 보기도 싫더라고 너무 많이 그리니까 그래서 좀 나 아닌 다른 걸 좀 그려보고 싶었다라고 해서 하비비를 그렸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들어가서 과거 되돌아보기, 고통, 몸, 그리고 서사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작품이 출간된 이후에 만화 비평가들한테 엄청난 상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스턴 글로브나 뉴욕 타임스와 같은 뉴욕의 주요 매체뿐만이 아니라 뭐 영국이나 유럽 그리고 대학에서 일하는 학자들까지도 굉장히 많이 이 작품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가져와 봤어요. 그래서 상단에 여기 보시면 그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리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그려졌고 그 다음 말에 제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싶어서 요 코테이션을 가져왔는데 고통스럽게 정직한이라는 요 말이 있더라고요. 정말 정직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정직함이 앞에 고통스럽다라는 이 수식어가 동반이 되어서 이거는 개인의 수치와 그리고 개인의 죄책감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요 부분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이번 숙명여대에서 지속적으로 강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감정에 대한 부분, 그렇죠? 그리고 혐오에 대한 부분, 조금 더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작품을 다뤄보고 싶었고 그리고 이 코테이션이 그래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제가 인용문이 눈에 들어와서 가져왔는데요. 자서전 작가는 종종 폭력과 고통에 관한 역사를 기억하고 말해보려고 몸부림친다. 이 부분은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해봤더니 아주 큰 사건을 겪은 예술가나 작가들의 경우 예를 들면 그리고 비단 예술가나 작가가 아니라 할지라도 굉장히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경험이 넘어서며 우리는 흔히 그거를 트라우마 혹은 상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트라우마가 되고 상흔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떤 경험을 우리가 겪을 때 준비해야 될 시간과 공간과 나의 마음가짐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보통 경험이라는 것, 특히 이런 부정적이고 굉장히 큰 경험은 우리가 미처 대비할 여력도 없이 우리한테 닥쳐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겪기는 겪었지만 이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이미 예를 들면
이게 신체적인 상처가 동반되거나 아니면 정신적인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너무 후폭풍이 굉장히 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내가 겪은 게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꿈에서도 악몽으로 나타나고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게 문득문득 내가 의지적으로 경험하지 않으려고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게 나를 완전히 사로잡는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흔히 트라우마라고 하고 상흔이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신 분석가들이나 아니면 의사들은 이런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분량의 경험들을 초과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것이 나의 언어로 표현이 되어야, 다시 말하면 너무나 큰 이 분량의 감정들이기 때문에 내가 언어로 마치 뜨개질 실에 있는 것들을 뜨개질을 해서 옷을 만들듯이 이것들을 하나하나 풀어내야만 더 이상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를 압도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것에 반복적으로 당한다고 흔히 뭐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인 감정에 계속해서 당하지 않을 건데, 근데 때로는 그게 언어화 되기를 거부하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예술가들은 우리가 오늘 같이 보는 것처럼 그림으로 표현을 대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도 또 다른 방식의 언어이기 때문에, 특히 만화는 이게 언어화될 수 있다면 그게 말풍선 안에 글로 들어올 수 있고, 미처 언어로 표현되기가 어렵다 그러면 그게 이제 이미지로 나타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와 글이 동시에 작동하면서 작가 자신이 과거에 겪었던, 자기가 미처 소화하기도 힘들었던 그 경험이 내가 더 이상 압도되기 싫다, 반복적으로 이 감정에 당하기 싫다라는, 어떻게 보면 그거를 내가 이겨보겠다라는 의지가 이 작품으로 반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자서전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한번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뭐냐면 만약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그리고 이 트라우마를 글로 쓴다라고 하면 글은 이미 추상적인 어떤 그 도구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문학 안에서 표현한다고, 자기 자신의 경험을 표현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보는 것처럼 만화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그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작가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창밖에 있는 나무를 그리는 것과 자기 어린 시절에 자기 자신을 그리는 거는 굉장히 다른 분량의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나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 게 적절할까? 그리고 그림 한 칸에 내가 겪었던 경험을 그려 넣으려고 할 때 머릿속에 가능한 수많은 아이디어들 중에서 어떤 이미지를 그려 넣는 게 좋을까? 그리고 한 칸에서 나만 그려 넣는 것이 아니고, 기억이라는 거는 나와 결부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도 집어넣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린 시절에 힘든 그 기억을 자기 동생과 또 자기의 첫 여자친구가 같이 등장하는데, 나한테는 괴롭지만 동생한테도 이게 동일한 분량의 고통이었을까? 다시 말하면 윤리적인 문제가 작동할 수밖에 없겠죠. 나는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 동생을 이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을까?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가했던 가해자이지만, 비록 밉지만 그 사람을 이런 식으로 그려도 괜찮은 걸까? 굉장히 고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겪었던 이 과거는 1980년대 혹은 90년대에 뉴욕이 아니고 미국 북부의 그 시골 마을인데, 그 당시에 그 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을 지배했던 그 문화, 그리고 그 종교적인 색채가 지금도 그게 여전히 유효할까? 그리고 이거를 읽는 독자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 걸까? 그러니까 이런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야만 이 작품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서전, 특히 자서전 만화를 우리가 해석을 할 때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게 첫 페이지에 나온 이미지인데요. 보면 내가도 아니고 우리가라고 하면서 나와 내 동생을 바로 이제 같은 등가로 놓고 첫 만화의 첫 부분을 시작을 해요. 우리가 어렸을 적에 내 남동생 필과 나는 똑같은 방을 썼다라고 하면서 이제 첫 칸이 들어가는데 내 동생과 내가 어린 시절에 한 방을 썼던 그 장면을 이미지로 그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이 이제 강연을 들으실 때 한 3초 혹은 5초 정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린 시절에 나 혹은 뭐 나의 형이나 누나나 아니면 남동생이나 여동생이나 이렇게 해서 방을 썼을 때 그 이미지를 한 컷으로 내가 한 칸 안에 재현을 한다라고 하면 어떤 색깔을 사용하고 어떤 가구나 아니면 채광이나 아니면 각도나 그런 것들을 재현을 할 때 어떤 방식이 가장 적합할까라고 고민을 하게 될 텐데, 그리고 여러 가지 이미지 중에서 어떤 거를 찝어내야 될까 고민하게 될 텐데, 작가는 이런 방식으로 이 만화의 첫 부분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펜을 사용해서 굉장히 어둡게 했죠. 창문이 꽤 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아마 밤이었었던 것 같아요. 불이 꺼져 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두 번째 칸에는 이 침대를 조금 더 줌인한 거겠죠. 영화적 장치를 만약에 우리가 사용한다고 하면, 그래서 남동생인 필과 내가 이제 나란히 누워 있는데, 같이 썼다라는 말은 사실은 우리가 똑같은 방에 trapped라는 이 단어를 크게 쓰고 있어요. 마치 생쥐를 쥐덫에 잡는 것처럼 우리가 같은 방에 갇혀 있다라는 말을 설탕 발림한 말에 불과해. 왜냐하면 우리는 그 당시에 한낱 어린애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선 싫어요 라는 말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해서 당시 무력했던 자기 자신과 남동생을 이런 방식으로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칸으로 넘어가 볼게요. 왜 무력했었냐면 아버지가 이 작가와 남동생을 대하는 방식이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굉장히 강압적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린 작가가 봤을 때 아버지는 이런 모습이었나 봐요. 그래서 부모의 권위에 질문하지 마라고 손가락을 딱 댔겠죠. 근데 이제 제가 사실은 더 많은 칸들이 있는데 중요한 부분만 섞다 보니 이 중간중간에 무슨 일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버지가 등장하기 전에 이 주인공과 남동생은 2층에 아주 좁은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는데, 서로 우리 어렸을 적에 우리 형제 또 우리 가족들하고 한 침대를 쓰면은 좁다고 서로 막 치고받고 하잖아요. 그래서 담요를 서로 뺏고만 하다 보니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린 시절이니까. 그래서 쿵쿵 소리가 들리니까 아버지가 올라왔겠죠. 그래서 안 자고 뭐 하는 거야 라고 혼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좋아, 너네 오늘 밤 같이 자기 싫은 모양이구나 라고 하면서 작가는 이 방에다가 그냥 내두고 남동생을 이렇게 들고 옆방으로 갑니다. 근데 그 옆방에 가면 어떤 식으로 됐냐면, 미국은 집들이 대부분 나무 그리고 합판으로 방하고 방의 구획이 정해지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의 벽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불필요한 물건들을 저장하는 창고로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그 한밤중에 그 조그만 문을 억지로 뜯어내서 지금 화면과 같은 이런 이미지들을 보여주는데요. 그러니까 단열도 되어 있지 않고, 당연히 창고니까 불이 없겠죠. 그리고 사람이 당연히 그 방에선 살 목적이 아니니까. 그리고 간이 침대를 이렇게 여는데, 어린
이 작가와 남동생이 볼 때는 너무 끔찍하니까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되나, 악어의 이미지로 간이 침대를 여는 거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거미나 이런 벌레들만 살았겠죠. 그리고 나서 남동생을 이 벽장 안에다가 가두고 문을 다시 붙여버립니다. 근데 여기에는 한밤중이니까 당연히 그 전기불도 없었고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남동생을 밤새 가두어 놓으니까 남동생이 밤새 울면서 나 좀 꺼내달라고 했겠죠. 근데 아버지는 절대 꺼내주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손톱으로 이 벽을 간이 이 문을 긁는 이 표시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고스란히 이제 화면에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가가 겪었던 이 어린 시절의 이런 충격적인 경험들은 집에서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도 또 이게 발생이 되거든요. 근데 아까 겪었던 거는 이 남동생이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미취학 아동이 이런 일을 겪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겠어요. 그리고 한 번이 아니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으니까.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이제 이건 어린 작가입니다. 보면 굉장히 키가 작고 빼빼 말랐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키 큰 그 상급생의 그 남자 애들한테 이게 지목이 되었겠죠. 그리고 아주 작은 마을이니까 누가 어디에 살고 이들의 가족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급생의 이 불량배 같은 이 학생들이 이 작가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불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You know, it's not just you we hate. 너 알지? 우리가 미워하는 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야. 너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너의 가족 전체를 미워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이 패널에서 보면 위아래로 잘라져 있는데 보통 패널이 잘라지면 다른 이미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두 개가 하나로 합쳐져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그렸을까 생각을 하면 이 어린 작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지금 땅바닥에 쓰러져서 있을 때 자기는 굉장히 무력하지만 자기를 괴롭히는 이 상급생, 이 불량배 같은 학생들은 위를 쳐다봤을 때 끝없이 커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개의 패널을 나누어도 여전히 하나의 장면으로 이렇게 묘사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칸으로 가면 너의 아버지는 멕시코에서 온 멕시코 사람 같잖아. 인종적인 그 발언들이 그냥 나오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그 패널로 넘어가면 그리고 너의 엄마는 너무 종교에 심취해 있어서 마을 사람들이 아주 그것 때문에 질색이 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다소 과장되거나 우스꽝스럽기는 하지만 이 상급생들이 이 어린 작가를 딱 들고 주변에 그 여학생들한테 실컷 골려준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학교 밑에 조금 이렇게 언덕이나 아니면 절벽 같은 곳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이 어린 작가를 거기다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중간에 보면 이 한 패널 전체에 펼침판 형식으로 이렇게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작가가 그 절벽 같은 곳에 혼자 거꾸로 떨어지게 되고 위에서 이 상급생들이 그걸 내려다보면서 웃고 있어요. 근데 이 만화의 어떤 흥미로운 점 중에 하나라고 하면 이 당시에 작가가 느꼈을 그 모멸감과 그 신체적으로 굉장히 등이 다 까지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에 느꼈을 그 어떤 고통과 신체적인 고통과 또 정신적인 고통들이 이 만화 한 칸에서 이 칸이라고 하면 다음 칸으로 이어지면 이야기가 연결이 되는 거지만 적어도 이 한 칸에서 보면 당시에 작가가 느꼈던 것들이 고스란히 고정이 되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트라우마나 과거의 상흔들은 그 안에서 고정된 채 밖으로 나가기를
해석되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작가가 느꼈던 그 당시의 그 고통이 만화 한 칸에서 고스란히 맴돌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이미지로. 그렇기 때문에 독자들이 이거를 보게 되면 정말 이 당시에 이런 느낌이었겠구나 라고 해서 소설, 그러니까 글로만 쓰여진 문학에 비교해서 만화로 쓰여질 때는 이런 형식으로 작가의 감정과 동일시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작가가 이제 쉬는 시간에 그 미국 초등학교, 중학교 때 쉬는 시간이 굉장히 짧으니까 그 당하고 나서 코피 잔뜩 흘리고 뭐 등에도 흙이 잔뜩 묻었겠죠. 그래서 강의실로 수업 시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화장실에 가서 이제 화장 떼서 코 닦고 그다음에 물 틀어서 얼굴 닦고 하는 장면인데, 이 거울에 작가가 이렇게 피 묻은 손으로 너무 괴로우니까 이렇게 긁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장면이 아까 그 남동생이 했던 그 장면과 묘하게 이게 교차가 되죠. 그래서 작가 자신이 겪었던 이 어떤 물리적인 또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이 고통은 남동생이 겪었던 고통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나란히 비교가 되기도 하고 서로 공감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미스와 왓슨이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기억은 흔히 비물질적이고 개인적이며 그래서 규정하기 힘든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물질성과 연관되어 있다. 그것이 소리, 돌덩이, 글자, 의류 또는 우리 자신의 몸이 갖는 물질성이든 간에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죠. 우리는 뭔가를 기억을 하게 되면 그거는 순전히 과거에 겪었던 것들을 우리 머리 안에서, 정신 안에서 그냥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물질과는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기억의, 과거의 기억의 원재료가 되는 것들은 고스란히 다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과 연관이 된다는 거죠. 특히 이 만화 페이지,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면, 만화책이라는 것들을 들어보면 이 손으로 촉감이 느껴지죠. 그리고 이때 어떻게 이 작가가 느꼈을까라고, 작가는 페이지 안에 칸을 만들고 붓을 들어서 그릴 때마다 이 종이의 촉감들을 느껴가면서 작가 자신이 과거에 느꼈던 그 경험들을 재현할 때 고스란히 이 종이라는, 그리고 이 펜이라는 물질과 연관이 되면서 기억이 물질과 서로 어떻게 엮여 있는지 고민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 그림을 보고 해석하는 독자들도 마찬가지로 단순히 글을 읽었을 때와는 다르게 그림을 보면서 이 당시의 구체적인, 예를 들면 소변기라든가 이 화장실의 축축하고 눅눅한 이 공기라든가 이 어두운 선처리를 통해서 거울에 쭉 그어졌을, 그리고 당시 쭉 그으면서 어떻게 보면 소리도 좀 났을 거 아니에요. 삐익 소리 같은 소리도 아마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 것이고, 물이 틀어져 있는 상황, 코피가 흐르면서 이 세면대 위에 떨어지는 그 소리들, 우리는 고스란히 그 물질로 기억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본 것들을 물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제가 이거를 모든 컷들을 다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에는 훨씬 더 많은 컷들이 있지만, 이게 하나의 이야기로 전달되기 위해서 옆으로 그냥 비슷한 형태로 이거를 놓는다고 하면 이런 식의 만화 서사로 재현이 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스미스와 왓슨은 희생자와 생존에 관한 이야기 속에서 기억이 갖는 문제적인 것들은 종종 정면으로 등장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시 트라우마 혹은 상흔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작가가 만약에 이거를 만화책으로 쓰지 않았다면 과거에 이 어린 시절에 겪었던 그 경험들은 때때로 혼자 있을 때,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잠을 잘 때 자기가 미처 소화가 되지 못하는 형태로 반복적으로 나타나겠죠.
그런데 내가 더 이상 여기에 매몰되지 않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릴 수 있는 그림으로 내가 어렸을 적에 겪었던 이 과거의 상처들을 한번 그려보리라 라고 했을 때 종이와 그리고 이 만화의 칸 안으로 정면으로 등장하게 되면서 희생자일 수밖에 없었던 무력한 자기 자신, 그리고 그 고통스러웠던 과거를 내가 겪고 이제는 생존해 있다라는 것들을 만화 이미지로 고스란히 보여주는 하나의 서사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서 특히 이제 이 작품에서 작가가 다뤄보고자 하는 감정을 두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수치심이고 두 번째는 죄책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치심을 요약을 하자면 그 어린 시절의 가족과 학교에서 자기와 남동생이 무차별적으로 이런 폭력에 노출되었고, 그리고 또 형아로서 자기 남동생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에 대한 자책하는 마음들이 굉장히 크게 나오고요. 두 번째로 죄책감의 측면에서 보자면 작가가 이제 어린 시절에 자랐던 이 고장이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기독교적인 색채가 강한 사회라고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기독교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 돼라는 게 머릿속에 주입이 되었는데 이성교제를 하게 되면서 이성에 대한 관심과, 근데 종교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렇게 살면 성적으로 너무 문란하면 안 돼라는 이 두 개의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 사이에 느끼는 죄책감이 이 작품에 마치 시실과 날씨처럼 계속해서 이게 직조가 되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폭력과 또 이성 혹은 성에 대한 이 두 가지 주제가 비단 작가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사실은 제 어린 시절도 많이 돌아보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성장이라는 이 과정이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성장한다는 게 참 즐겁고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그 성장 안에 그 신체적으로 세포가 막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신체적인 변화가 생기면서 호르몬 변화도 생기고, 때로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고, 몸은 커가는데 그에 따라서 머리 또 혹은 정신적인 이 상황도 똑같은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모순이 내 안에 사실은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 서사 속에서 화자들이 느끼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다른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느끼는 그 부분들이 이 작품 안에도 고스란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것처럼 이제 수치심과 연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버지가 집에서 너무 이제 억압적으로 자기와 자기 남동생을 이렇게 다루고 있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그 폭력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 작가는 어린 과거의 자기 자신을 그림으로는 그리지만 그 당시를 회고하는 사람은 이미 성숙한 성인의 작가겠죠. 그래서 이 상단에 보면 이거를 묵상하는 작가는 이미 성숙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 밤에 그 벽장으로 이어진 그 방 안에 갇혀 있었어야 되는 사람은 남동생이 아니고 나였어야 돼.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그 죄책감 혹은 수치심을 느끼는, 책임감을 느끼는 이 어린 자아가 땅을 보면서 걷고 있는 장면이 보이죠. 그리고 또 다른 사실은 상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은 어린 아이들만 집에 두고 부모님들이 외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베이비시터를 두게 되는데, 어렸을 적에 부모님들이 외출을 하게 됐을 때 자기들을 돌봐주었던 베이비시터에 관한 그 기억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상황인지 한번 한 2컷, 3컷 정도를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면 내가 그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내가 남동생에 대해서 보호했어야 되는 역할을 내가 너무 눈 감았다, 무시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 장면이고, 그 다음 장면입니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것 같은데, 예, 그 베이비시터 역할로 그 당시에 어렸을 적에 그 작가의 집에 방문했던 이 고등학교의 남학생이 남동생하고 이 작가 자신을 성적으로 성폭행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작가가 먼저 이제 끌려가서 당하는 거고 남동생이 이제 하는 건데, 자기가 먼저 당했으면 남동생을 응당 지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수치스러웠겠죠. 그리고 근데 이걸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어떻게 이렇게 정직하고 용기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재현하지 않았다면 또 이게 트라우마가 돼서 계속해서 나왔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화로 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에 따르면, 비둘과 같은 학자들에 따르면 이 수치심이라는 거는 자기 실패의 감정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보통 아이가 태어나면 6개월 정도 전후로 생기는데 부모와의 동일시가 이루어져야 된대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처음에는 자기 이제 손발을 보면서 이게 내 몸인지 내 손인지 내 다리인지 구분도 못 하는데, 나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는 내가 예를 들면 그 대소변이 마려워서, 아니면 내가 배가 고파서 졸려서 울게 될 때 어유 우리 애기 하면서 나를 돌봐주는, 대개는 어머니죠. 어머니가 와서 나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면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어머니라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그게 나구나 라고 느낀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걸 동일시 과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이런 동일시 과정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건강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엮이는 가정에서는, 그리고 이 작품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가정에서는 부모와 아이가 동일시가 거부가 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부모가 아이를 보면서 환하게 웃고 그 다음에 필요를 보고 바로바로 그것들을 채워주는 게 아니고, 피곤해서, 다양한 이유겠죠. 또는 싫어서, 그냥 이유 없는 싫음 때문에, 혹은 경멸의 표정들이 나오게 되면 아이가 그 자기의 보호자와 동일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럼 거기서부터 수치심이 발동이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의 경멸의 반응이 수치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또 이게 6개월 그 전후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인이 되고 지금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동일시, 우리 주변의 사람들과 내가 비슷하다라는 그 감정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았을 때, 칭찬을 받았을 때 내 감정이 어땠구나라고 공유를 어떤 공감을 얻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평안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 때 사실은 수치심이 발동이 되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어린 시절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작품에서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작가의 경우는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굉장히 처벌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처벌의 반응이 수치심으로 이어졌고, 그리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결국 계속해서 쌓이게 된 거죠. 그래서 타자의 거부에 대한 자아의 반응, 또 아이가 성장한 이후에도 중단이나 가로막음의 기능이 계속해서 작동이 되면 이게 이제 켜켜이 먼지가 쌓이듯이 수치심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부정적인 감정으로 이게 내면에 쌓이게 되겠죠. 이 장면은 뭐냐면, 아버지는 굉장히 폭력적으로 아이들을 대했다면 어머니는 굉장히 너무 근본적이고 너무 엄격한 종교적인 시선으로 이 사내 아이들을 본 거예요.
어렸을 적에 보면 남자아이들은 굉장히 거칠게 놀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탐색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이제 놀이라는 이름으로 그것들을 시도해 보는데 여기에선 뭐냐면 서로 자다가 장난을 하는데 몸에다가 이제 오줌을 쌌나 봐요. 근데 이거를 딱 어머니가 보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한 화면에서 이렇게 제가 보이지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컷들을 제가 생략했는데 어머니가 마찬가지로 이 양손에 아이들을 들고 안고 화장실로 데리고 가요. 그리고 샤워장에 물을 탁 틀어요. 그리고 나서 어머니가 이 변기에 앉아서 뭐라고 하냐면 너네들은 어떻게 이렇게 수치스럽고 더러운 일을 할 수가 있니? 라고 어머니가 봤을 때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너무 아이들이 수치스러운 거예요. 왜 우리 아이들은 바르게 성장하지 못할까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어린 작가와 남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첫 번째 우리가 그날 밤에 느꼈던 그 감정은 뭐냐면 일종의 통과 의례와 같은 거였는데 근데 이 물이 위에서 쏟아지는 거는 이 당시에 이 아이들이 굉장히 종교적인 기독교적인 환경에서 자랐잖아요. 근데 이게 세례식하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 거예요. 그래서 only in the content it was more so a baptism. 그래서 하나의 세례식처럼 우리한테 가해졌는데 세례라는 게 뭐예요? 그 기독교에서 보면 내가 완전히 죄인이었는데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면 깨끗해져서 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 그래서 내가 그 부모님이 특히 어머니가 우리들한테 그 느꼈던 그 수치심을 내가 없애보려고 피멍이 들도록 문지르고 또 문지렀는데 결국 그게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라는 그 당시의 그 감정, 기억을 이런 식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작가가 느꼈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치심을 이 만화책 전반부에 많이 이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왼쪽에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것처럼 이 수치심은 자기 실패 감정이고 부모와 자기가 가장 좋아해야 될 부모와 자기 자신이 똑같지 않구나라고 느끼는 이 동일시 거부의 감정에서 비롯되고요. 그리고 프로비는 이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자기 몸에 내리는 판결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너 자신, 내가 나를 이렇게 부끄럽게 만들었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야 해라고 하면서 이 정신을 가진 내가 몸을 가진 내 자신의 몸에다가 판결을 하고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내 자신한테다가 잘못했어라고 판결을 하고 내 자신에다가 흔히 말하는 자해 형태로 이렇게 벌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이 수치심은 특히 이 작가 자신과 남동생으로 봤을 때는 피부 하나만 놓고 타자와 나 사이에 이 취약성이 드러난 부분에서 수치심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이 수치심이라는 건 흔히 고통이나 무력감, 또 무가치함, 그리고 끊임없이 내가 그 사건을 겪었을 때 주변에 누가 있었나 타인을 의식하게 되는 이런 비슷한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수치심을 느낄 때 너무 부끄러워서 숨기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의 역작용이 뭐냐면 누군가 나의 수치심을 들어주었으면 한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랭킷이라는 작품은 뭐냐면 내가 어린 시절에 느꼈던 이런 수치심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고스란히 반영되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수치는 숨기기 원하는 만큼 실토하고 싶은 욕망이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수치를 통해서 자기 반성의 기능을 하기도 하는데 이 만화를 수많은 칸을 나누고 거기에서 희고 검은 이미지로 계속해서 그리게 되면서 작가 자신은 이 일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만화 이미지가 자기 반성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작가가 느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면 죄책감인데요. 이제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법이나 도덕적인 가치를 위반했다는 감정, 그리고 위반에 대해서 비난을 당연하게 느끼는 감정을 죄책감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이 이미지 첫 번째 거 보이면 이 밑에 보이면 이 간판에 무슨 커뮤니티 철치라고 해서 십자가도 있잖아요. 그래서 작가가 어렸을 적에 다녔던 교회가 나오고요. 그리고 작가가 이제 몸은 말랐고 그 다음에 특별히 잘하는 것도 없고,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부모님도 굉장히 종교적이고 하니까 교회 그 성직자들도 이 작가한테 넌 커서 목사가 돼, 신학교에 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학교에 가려고 준비하는 과정들이 만화책에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 오른쪽에 보면 내가 봐도 내가 믿고 있는 이 믿음, 그리고 이 종교적인 가치에 완전히 내 자신을 헌신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리고 요 칸 안에 성경책의 일부분의 그 구절을 따다가 여기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작가가 그 초등학교에 다니고 이제 스쿨버스를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아마 그림을 그렸나 봐요. 여러 가지 그림을 그리고 버스 안에 있는 그 쓰레기통에다 그거를 버렸는데 버스 운전기사분이 그걸 또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딱 봤더니 여러 개 그 낙서한 것 중에 어렸을 적에 이제 여성의 몸에 대해서 호기심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그렸는데 그걸 또 부모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을이 얼마나 작고 또 얼마나 숨길 게 아무것도 없는지 이것만 봐도 알겠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부모님들이 진지하게 또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걸 가지고 또 지목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린 자아는 너무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책감은 보통은 법과 윤리로 작동이 되는데, 적어도 이 작가가 살았던 이 마을에서는 법과 윤리로 작동이 됐던 게 종교적인 가치였겠죠. 그래서 작가는 어렸을 적에 뭐라고 하냐면 10대가 된 이후에도 내가 그리는데 재능이 있는 건 알겠지만 나는 이제 성직자가 되고 싶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머릿속의 재능, 그리고 그림에 대한 열망, 그리고 모든 그거와 연관된 기억들을 다 지워버리고 싶어 라는 당시에 자기가 느꼈던 그 어떤 상황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 사춘기, 그리고 이 성장기라는 게 굉장히 모순적이라는 거를 알고 있는데, 그 모순적일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 성장하는 눈으로 봤을 때 이 어른들의 세계는 빨리 커서 성장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왜냐하면 독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어른들의 세계가 굉장히 완벽하고 나보다 더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모순에 가득 찬 사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하고 싶다가도 성장하고 싶지 않다가도 않기도 하는 마음이 우리가 사춘기 때 겪는 느낌인데, 근데 그걸 외부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몸과 내 안에서 그런 모순들이 계속해서 충돌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 작가와 남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던 이 남학생이 이 몸을 이제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어른들은 보면 몸에서 냄새도 나고 여드름도 나고 수염도 희끗희끗 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특히 성기에서 이런 변화도 있는데, 아이러니한 거는 자기도 10대가 되고 20대가 가까워오면서 동일하게 자기도 여드름도 나고 수염도 희끗희끗 나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변화도 있고, 그리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가가 이제 고등학생 때 미시건주, 그러니까 위스콘신하고 미시건이 이렇게 나란히 이웃해 있는데
교회 수련회 갔다가 미시건 주 출신의 어떤 고등학생을 만나는데 이제 이성 교제를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학기 중에 2주 정도를 휴학이라고 해야 될까요? 방학을 내 가지고 이 여자친구가 사는 곳에서 2주 정도 시간을 같이 머무는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스킨십이 벌어지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성관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가는 성직자가 되고 싶은데 근데 이 당시에 굉장히 근본주의적인 기독교 마을에서 이 성은 굉장히 터부됐던 거고 성은 결혼 시스템 안에서만 가능한 건데 이 10대 후반의 작가가 이성과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 마을에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일 뿐만이 아니라 작가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여자친구 방에 누워가지고 딱 봤더니 그 집도 이제 교회를 다니니까 벽에 그 그리스도의 어떤 이 그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봤던 그림을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이 동반하는 모순은 외부적으로 불결함, 부패, 그리고 욕망이 있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욕망과 부패가 고스란히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롭겠죠. 그래서 학자들은 수치심과 죄책감이 굉장히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지점이 이거래요. 수치심은 예를 들어서 I did this, 내가 이 일을 저질렀어 라고 했을 때 수치심은 그 저지른 주체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야. 그래서 이 나라는 그 어떤 의식 때문에 너무 괴롭고 고통스럽고 숨고 싶어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죄책감은 내가 글쎄 이 일을 했어라고 행위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면 느끼는 감정이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다니 좋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신학교에 가야 될 내가 이거를 했다니 라고 느끼는 이 감정 때문에 죄책감이 계속해서 발동이 되고요. 그리고 이 죄책감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긴장, 후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한탄의 감정이 비슷한 감정들이 동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라는 이 두 개의 부정적인 감정만 있다라고 하면 작가는 너무 괴로웠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나를 있게 만든 게 무엇일까라고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이 작품의 작품의 제목으로 등장하는 담요입니다. 그래서 이 2층에서 한 방을 써야 돼서 때로는 남동생하고 막 치고받고 싸우기도 했지만 우리 두 사람, 특히 다양한 형태의 폭력에 노출된 우리 둘을 그래도 하나로 엮어주었던 게 무엇일까라고 생각했을 때 담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but in that little pathetic clump of blankets there was comfort. 그러니까 그렇게 진짜 보잘것없고 조야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담요를 둘렀을 때 우리 안에는 어떤 평안함과 만족감과 보호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이 침대 안에 담요 하나만 둘렀어도 항해를 할 수 있고 다양한 상상력을 발휘했겠죠. 그래서 그 부정적이었고 굉장히 수치스러웠고 그리고 상처로 가득 찼던 그 어린 시절이 그 담요 한 장만으로도 우리 안에 충분한 상상력이 작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담요 한 장이 타자였던 남동생과 나를 하나로 엮어주었고 특히 위스콘신 북부의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 문화적이고 개인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나는 끊임없이 이 담요 한 장으로 다양한 형태의 세계를 이루었고 그 모방들을 통해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의 제목이 단순히 블랭킷이 아니고 블랭키츠거든요. 그래서 또 다른 담요라고 하면 이 작가가 고등학교 때 이제 여자친구를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자친구 집에 갔더니 여자친구가 퀼트를 해요.
그래서 쪼가리 천들을 사용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담요 한 장을 또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여자친구와 나를 하나로 묶어줬던 게 두 번째 그 담요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를 공감이라는 단어로 묘사를 하고 싶은데, 이 공감은 그 어린 시절에 수치와 죄책감으로 가득 찼었는데, 그렇다면 그냥 서로 유리되고 분리됐던 그냥 유리알처럼 흩어졌던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불과할 텐데, 그 담요로 묶어줬을 때 그 안에 공감이 일어났다는 거죠. 근데 이제 공감은 항상 타자와의 관련성에서 다루어지는 거죠. 그죠? 나 하나만 있다면 공감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모방을 통해서 그 공감이 작동이 되고, 그리고 신기한 거는 공감이 한편으로는 나와 타자가 연관됐다라는 감정이지만, 연관이 되려면 그 안에는 혹은 그 전에는 나와 타자가 엄연히 분리가 되었고 마찰할 수밖에 없는 관계라는 게 분명히 인식이 되겠죠. 그 안에서 동일시와 분리가 인정이 되고 다른 사람의 관점도 수용이 되겠죠. 그리고 이 만화책을 읽는 우리와 같은 독자들은 이 작가의 부정적인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들 속에서 담요를 통해서 서로 연관이 된 것처럼 우리도 자연스럽게 작가의 경험과 연관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자신의 내면에 또 어린 시절에 숨겨두고 싶었던 그 유리했던 수많은 자아들과 연결이 되는 그런 공감의 또 장이 되는 게 이 만화책이겠죠. 이게 이제 마지막 장면인데요. 성인이 된 작가가 다시 한번 자기의 시골 마을로 돌아가요. 근데 이제 여담으로 하는 건데, 이 작가가 이 작품을 출간하고 부모님께 이 앞에도 이 작품을 부모님께 드립니다라고 쓰거든요. 우리 가족께 드립니다. 근데 부모님은 사실 이걸 읽고 별로 안 좋아하셨대요. 당연히 이제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여전히 부모님은 과거에 살고 계신 분이고 여전히 엄격하고 또 기독교적인 그 근본주의적인 입장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왜 너만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느낄 수도 있잖아요. 네. 어쨌거나 작가가 이제 성인이 돼서 다시 마을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에 눈이 소복히 쌓여서 아무도 밟지 않았을 그 새하얀 눈 위를 걸어가는 장면인데, 글씨가 작아서 보면 How satisfying it is to leave a mark on a blank surface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 번째의 담요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눈이 혹독하기만 하고 추울 것만 같지만 그 아무도 밟지 않은 그 눈이 세상을 포근하게 덮고 있고, 그리고 내가 마치 이 만화책을 통해서 나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새로 써나가듯이 그 당시에 그날 밤에 작가가 다시 소복소복 쌓인 눈 위를 사박사박 소리를 내가면서 밟고 갔을 때 그 담요, 또 다른 담요의 이미지를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일시적일지라도 이 눈, 그리고 여기서는 담요이지만 이걸 읽는 우리와 같은 작가들은 다른 형태의 담요,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따뜻하게 보듬어줄 담요, 우리만의 담요를 생각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칩니다. 그래서 크레이그 톰슨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이 만화라는 서사를 사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것이 재현이 되고 어떤 식으로 극복이 되는지 같이 살펴봤습니다.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